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어린 시절 잘못으로 스님이 된 청년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절개를 지킨 과부와 스님이 된 사람. 황판서가 젊었을 적 산속의 절에서 글을 읽었는데 그때 스님 하나가 성심으로 심부름을 들어주었지요. 양식이 떨어질 것 같으면 그때마다 자기가 나서서 이럭저럭 이어대곤 하였습니다. 스님의 정성이 한결같이 변함이 없었으므로 황판서는 감동하여 그를 몹시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황판서의 벼슬이 높아지자 스님은 어디론가 가버렸지요. 그래서 황판서는 그를 기리며 만나지 못하는 것을 한스럽게 여겼습니다. 그가 경상감사로 임명되어 고을을 순행할 때였지요. 스님 하나가 길을 피하여 길섭에 섰는데 교자에 앉아 언뜻 보니 그 스님과 모습이 비슷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인을 시켜 가까이 불러오게 하였더니 과연 자기가 찾던 그 스님이었지요. 황판서는 몹시 반가워 스님을 태워 가지고 자기 뒤를 따라다니게 하였습니다. 밤마다 같이 누워 자면서 친자식처럼 애지중지하였지요. 감령에 돌아와서는 책방으로 있게 하고 날마다 진수성찬을 차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황판서가 스님을 불러놓고 말하였지요. 옛사람이 이르기를 밥 한 그릇 신세진 것도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하였거늘 너에게 진 신세를 어찌 밥 한 그릇에 비길 수 있겠느냐. 나에게 비단과 돈은 넉넉하니 너에게 절반을 준들 뭐해 아까우랴. 네가 머리를 기르고 스님의 노릇을 그만두면 너를 위해 벼슬 한 자리야 못 구해주겠느냐. 네 생각은 어떠냐. 사똑해서 저를 그토록 생각해 주시니 감사하오나 소승에게는 구구하나마 굳이 먹은 마음이 있사오니 이대로 살다 죽을 뿐 세상에 나서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대답이 이상하여 까닭을 물었으나 스님은 웃기만 할 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판서가 제3 다그쳐 물었으나 스님은 역시 대답을 피하였지요. 나중에는 나무라기까지 해도 끝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판서는 좌우를 물리치고는 그의 무릎을 끌어당기며 물었지요. 네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데는 틀림없이 무슨 까닭이 있을 것이야. 너와 내 사이에야 무슨 일이 있겠느냐. 사실대로 말을 해보아라. 스님은 그제야 마지 못해 입을 떼었지요. 소승은 사또를 알기 전까지는 보통 백성이었습니다. 어느 해 우연히 산 골짜기를 지나가자니 새로 지은 무덤 앞에서 한 여인이 혼자 뗄나무를 하고 있었지요. 여인은 용모가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사방을 살펴보니 사람이 없어서 여인에게 몹쓸 짓을 하였지요. 그러고는 그 길로 주랭랑을 쳐서 몇십 리를 가 주막에 들러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무 곳에서 남편의 무덤을 돌보며 절개를 지키던 과부가 어젯밤 자결하였다는 소문이 퍼졌지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가슴이 철렁하고 여인이 불쌍했습니다. 헛소문이 아닌가 싶어 그 근처에 사람을 보내 알아보니 정말이었지요. 사람들은 그 여인이 몹쓸 짓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관가에 알려 범인을 잡아내도록 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 머리칼이 쭈뼛하였지요.
여인이 불쌍하고 제가 한 일이 후회되었습니다. 한 여인을 죽게까지 만들었으니 그야말로 용납되지 못할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신령이 벌을 내리지 않을 리 없지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야 속죄할 길이 없었습니다. 소인은 내가 이미 이런 큰 죄를 지었으니 이 세상의 낙을 버리고 고생이란 고생은 맛보아야겠다. 그래야 속죄를 할까 보다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길로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다시는 세상에 나서지 않겠노라 마음속으로 다짐하였지요. 사또께서 간곡히 물으시기에 할 수 없이 사실대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사또께서 일전에도 살인사건 문서를 보실 때에 그 사건을 보셨을 것입니다. 수십 년이 지났건만 범인을 아직 잡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황판서가 따져보니 연월일이 조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황판서가 탄식하였지요. 너와 내가 절친한 사이지만 나라 법을 폐할 수는 없는 일이다. 황판서는 관속들을 시켜 그를 잡아 법대로 사형에 처하게 하고 나서 장사 비용을 후히 내주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영등 할아버지 이야기. 옛날 동해 어느 바닷가 마을에 거지 소년이 살았습니다. 이 아이는 집도 없어 남의 집 처마 밑이나 밖에서 잠을 자곤 하였지요. 그리고 집집마다 밥을 얻어먹으러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소년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어 자기 이름도 몰랐지요. 아는 것은 그저 자신이 염가라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성이 뭐냐고 물으면 발음이 정확치 못하여 영인데요. 이렇게 대답하였지요.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스스로 정한 이름인 동을 입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발음이 정확하지 못해 또 이렇게 대답하였지요. 등인데요. 그리하여 소년의 이름은 영등이가 되었습니다. 영등이는 거지 노릇이 편안하고 좋았지요. 배고프면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밥을 얻어 먹으면 되었고 졸리면 아무데나 쓰러져 자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을 나는 것은 영등이에게도 힘겨운 일이었지요. 바람이 심하게 부는 2월 초하룻날 밤 영등이는 길가에 잠들었다가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영등이의 시체를 발견한 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찼지요. 집도 절도 없이 돌아다니며 빌어먹더니 이렇게 허망하게 죽었구나. 아휴, 불쌍해라. 바람이 몹시 부는 날 죽어 너무 안쓰럽군. 저승까지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 텐데. 마을 사람들은 영등이의 시체를 거두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영등이가 세상을 떠난 뒤부터 바람은 전보다 더 심하게 불었지요.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가면 배가 풍랑을 만나 가라앉기 일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근심에 잠겼지요. 어찌된 영문인지 영등이가 죽고 나서부터 바람의 피해가 더 커졌어. 혹시 영등이가 바람신이 된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군. 바람의 피해를 줄이려면 영등이에게 잘해야겠는걸. 그 자리에 있던 한 어부가 물고기를 들고 영등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어부는 물고기를 무덤에 던지며 중얼중얼 거렸지요. 영등아, 그동안 못 먹어 배고프지? 이거라도 먹고 기운을 차리거라. 어부는 영등이 무덤을 떠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가 바다에 있는 동안 바람도 불지 않고 고기도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히는 것이었지요.
이 일을 알게 된 어부들은 영등이가 바람신이 된 게 틀림없구나. 그럼 나도 영등이 무덤에 고기를 바쳐야지. 사람들은 다투어 영등이 무덤으로 몰려갔습니다. 영등이를 위해 제사를 지낸 탓인지 어부들은 그 뒤부터 바람의 피해를 보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 전보다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영등이에게 제물을 바쳐 제사를 지내면 바람도 불지 않고 고기도 많이 잡는다. 이런 소문은 돌고 돌아 동해안 지방뿐 아니라 무태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하여 해마다 2월 초하름 날에는 많은 지역에서 영등이에게 풍어와 풍년을 비는 제사를 지내었지요.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영등 소녀는 영등 할머니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영등 할머니는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바람신으로 받아들였지요. 영등날의 또 다른 설화입니다. 이번에는 영등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할아버지가 있었지요. 할아버지 이름은 영등이었습니다. 영등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부모를 잃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었지요. 찢어지게 가난하여 장가도 들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할아버지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기를 좋아했지요. 그러다 보니 젊은 날을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보냈습니다. 나이가 들자 할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돌아다닐 기운도 없어 한 군데 정착하며 살아야겠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어느 부잣집에 청지기로 들어갔지요. 청지기는 부잣집에 살면서 여러 가지 잡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말한답니다. 할아버지는 무척이나 부지런하였지요. 쉬어가며 일을 하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할아버지가 마음에 들었지요. 부자는 할아버지의 잠자리를 살피고 먹을 것을 더 챙겨주는 등 영등 할아버지를 잘 대해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주인이 고마워 더욱 열심히 일하였지요.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나. 주인을 잘 만난 덕에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 은혜를 갚아야지. 죽어서라도 꼭 은혜를 갚을 것이야. 할아버지는 70살이 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잣집은 잔치를 준비하느라 새벽부터 떠들썩하였지요. 그날 부자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혼례를 올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새벽에 자기 방에서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날따라 몸이 무거운 데다 몹시 아팠기 때문이었지요. 마루에 앉아있던 부자가 머슴을 불러 물었습니다. 청지기 영감이 어디 갔느냐? 어서 가서 찾아오너라. 머슴은 할아버지를 찾으러 온 집안을 뒤졌지요. 그래도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할아버지 방을 찾아갔습니다. 영감님, 아직 주무세요. 주인 나리께서 찾으십니다. 머슴은 방 안에 누워있는 할아버지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상하다. 맙소사, 돌아가셨어. 머슴은 할아버지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부자에게 달려와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부자는 깜짝 놀랐지요. 청지기 영감이 죽었다고? 10여 년 동안 나를 위해 충성을 다하더니 그렇게 가고 말았구나. 부자는 크게 슬퍼하며 그날 올리기로 했던 딸의 혼례를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혼례에 쓸 음식을 장례 음식으로 쓰게 하는 등 할아버지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었지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마을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부자를 칭찬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여름이 되었습니다.
부자가 사는 마을에 가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은 속을 끓였지요. 여러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논밭은 타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집은 제쳐두고 부잣집의 논밭에만 비가 내리는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청지기 영감에게 그처럼 잘해주니 그 영감이 죽어 주인에게 은혜를 갚는구만. 부자는 그의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듬해에도 마을에는 또 가뭄이 들었지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한 자리에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부잣집의 논밭에만 비가 내렸지. 우리도 이번에는 청지기 영감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자고.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청지기 영감에게 제사를 지내자 그 마을에만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었지요. 청지기 영감에게 제사를 지낸 덕에 가뭄에서 벗어났다는 소문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이듬해에도 모두들 잊지 않고 청지기 영감을 위해 제사를 지내었지요. 그랬더니 가뭄을 해소할 만큼 큰 비가 내려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청지기 영감, 영등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날은 음력 2월 초하룻 날이었지요. 언제부턴가 이날 제사를 올리면 가뭄을 피하고 풍년이 들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전라도 지방에서는 모두 영등 할아버지를 위해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영등날이라 불렀지요. 그 후 세월이 흘러 이 풍습이 다른 지방에까지 퍼지면서 영등 할아버지는 영등 할머니로 바뀌었고 음력 2월 초하룻날에 지내는 풍신제를 영등맞이, 영등제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선을 몰라본 관리. 옛날 성현이란 사람이 홍문관 관리로 있을 때였지요. 한 번은 남도에 갔다 돌아오는데 마침 아주 더운 여름철이었습니다. 시냇가 옆 한 그루 나무에 시원한 그늘이 있었지요. 말을 내려 쉬는 참인데 난데없는 길손하다가 나귀를 타고 왔습니다. 그 뒤로는 어린 동자가 채찍을 들고 따라오고 있었지요. 길손도 나귀에서 내리더니 나무 그늘 아래로 와서 쉬었지요. 성현은 길손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장기가 나서 경마자비에게 음식을 차리게 하였습니다. 길손도 어린 동자를 시켜 버들 고리를 가져오게 하였지요. 고리짝 뚜껑을 여니 그 안에는 푹 쪄낸 듯한 어린 아이같이 생긴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린 동자가 술을 담은 작은 표주박을 올리는데 그 술이란 것이 꼭 피와 같고 게다가 구더기까지 욱실거렸지요. 거기에 꽃 몇 잎을 둥둥 띄워 놓았습니다. 길소는 그것을 어적어적 씹었지요. 성현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물건이요? 천하영약이요. 성현은 얼굴을 찌푸리며 곁눈질만 할 뿐 감히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길손이 불쓱 다리처럼 생긴 것을 하나 주며 성현에게 먹어보라고 권하였지요. 이런 것은 본디 먹지 못합니다. 그러자 길손은 또 표주박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이것은 마실 수 있겠소? 성현은 또 사양하였지요. 길손은 빙그레 웃으며 자기가 다 마시고는 풀까지 자근자근 씹어 먹고 먹다 남은 몸뚱이는 어린 동자에게 주었습니다. 어린 동자는 숯불가에 앉아 먹기 시작하였지요. 어린 동자는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현은 뒤를 보러 간다고 핑계를 대고 동자에게 다가가 물었지요. 네 주인은 어떤 사람이며 어느 곳에서 사느냐? 모릅니다. 종이 주인을 모르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수백 년째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아직 누군지는 모릅니다. 성현이 더욱 놀라 꼬치꼬치 개물었지요. 8신성 중 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먹던 것은 무엇이냐? 천년 묵은 동삼이지요. 술 위에 띄었던 풀 이름은 무엇이냐? 영지예요. 성현은 놀랍기도 하려니와 후회가 막심하여 길손 앞에 가서 절을 하였습니다. 제가 눈이 어두워 신선이 내려온 줄도 모르고 인사를 제대로 차리지 못하였사오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오니 동삼과 영지를 이제라도 맛보게 해줄 수 없겠사옵니까? 길손이 웃으며 동자에게 물었지요. 아까 그것이 좀 남았느냐? 방금 다 먹어버렸는데요. 그 말을 들은 성현의 가슴은 뻐개지는 듯하여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찌할 길이 없었지요. 길손은 일어나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동자가 어디로 가겠느냐고 물으니 길손이 대답하였지요. 이젠 달천으로 가자. 해는 이미 서산에 기울었습니다. 성현은 서둘러 말 백근을 조여매었지요. 길손이 탄 나귀는 작고 여유였을 뿐더러 걸음도 그다지 빠른 것 같지는 않았으나 눈 깜짝할 사이에 까마득히 멀어졌습니다. 성현은 말을 몰아 뒤쫓아 겨우 한 고개를 넘어서니 길손의 모습은 벌써 보이지 않았지요. 농악을 좋아한 도깨비. 울산에 가면 돈질산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 산에는 굳은 날이면 도깨비들이 나타나 농악을 하며 재미있게 놀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산이 소금밭이었지요. 바닷물을 끌어와 햇볕으로 증발시켜 소금을 만들었습니다. 날이 굳은 어느 날 저녁 소금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농악 소리를 들었지요. 오늘도 놀이마당을 벌렸군. 흥겹게 노는걸. 농악 소리를 들으면 절로 어깨가 들썩거려진단 말이야. 일꾼들은 도깨비의 농악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농악은 1시간쯤 계속되었지요. 그러다가 농악 소리가 뚝 그치더니 대장 도깨비가 부하 도깨비들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도 신나게 놀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꽹과리 소리가 신통치 않았지. 꽹과리 소리만 제대로 내면 우리 농악 소리가 사람들 못지 않을 텐데. 옳은 말씀입니다. 꽹과리가 장단을 잘 맞추어 주어야 농악 소리가 살아나지요. 밖에서 꽹과리 잘 치는 도깨비를 데려오는 방법이 있긴 한데. 대장 도깨비가 이렇게 말하자 한 도깨비가 입을 열었지요. 대장님, 꽹과리 잘 치는 사람을 제가 압니다. 지금은 전라도 남원 땅에서 살고 있는데 별명이 주꽹과리지요. 꽹과리를 하도 잘 쳐서 그렇게 불리는 것이지요. 대장 도깨비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게 좋겠군. 당장 그 친구를 데려오도록 하지. 여기서 남원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오늘 부르면 내일쯤 도착할 것입니다. 대장 도깨비는 좋아 입이 벌어졌습니다. 소금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도깨비들이 주고받는 말을 모두 엿들었지요. 저런 큰일 났네. 멀쩡한 사람이 죽게 생겼어. 그러게 말이야. 도깨비가 되려면 죽어야 하잖아.
주꽹가리라는 그 사람을 살릴 수는 없을까? 내일 저녁에 온다니 도깨비들이 사는 돈질산으로 가지 못하게 우리가 막아보자고. 나루터에 가서 미리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야. 좋아. 일꾼들은 그를 구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오후 나루터 주막에 가서 주꽹가리를 기다렸지요. 돈질산으로 가려면 나루터에서 배를 타야 합니다. 일꾼들은 배들이 떠나기 전 배에 탄 사람들을 붙잡고 일일이 물어보았지요. 그렇지만 남원에서 왔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허름한 옷차림에 괴나리 보찜을 짊어진 사람이 나루터에 나타났지요. 그는 손에 꽹가리를 쥐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주꽹가리인가 봐. 그런데 그는 제정신이 아닌지 머리를 풀어헤치고 건들건들 배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일꾼들은 주꽹가리를 붙잡아 미리 봐둔 외딴 집으로 데려갔지요. 주꽹가리를 방에 가두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주꽹가리는 방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지요. 이보시오.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를 가두는 거요. 나는 갈 길이 바쁜 사람이요. 괴로워도 오늘 저녁만 참아주십시오. 우리가 왜 당신을 가두었는지 내일 알려드리지요. 내가 여기서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어. 주꽹가리는 길길이 뛰며 소리쳤습니다. 나중에는 방문을 발로 걷어차며 욕설을 퍼부었지요. 시간이 지나자 잠잠해졌습니다. 문 구멍으로 들여다보니 지친 모습으로 누워 있었지요. 잠시 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물 한 그릇만 떠다 주시오. 목이 말라 죽겠어요. 일꾼 한 사람이 물 한 그릇을 떠와 방에 넣어 주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지 방 안이 조용해졌지요. 밖에서 지키던 일꾼들은 일이 잘 풀렸다며 주막에서 술을 사다 마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리 조용하지? 일꾼들은 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주꽹가리는 이미 죽어 있었지요.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네. 몸에 상처도 없고 그냥 누운 채로 죽었잖아. 몇 시간 만에 굶어 죽었을 리는 없고. 일꾼들은 하도 이상하여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살펴보고는 뜻밖의 말을 하였지요. 물에 빠져 죽었군요. 예, 계속 방 안에 있었는데요. 물 한 그릇을 주었다면서요. 물을 마시지 않고 코에 물을 들이부어 목숨을 끊었어요. 세상에, 도깨비에게 홀리기 전에는 그럴 수가 없지. 맞아, 우리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죽을 사람이었어. 일꾼들은 허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돈질산에서는 농악 소리가 들려왔지요. 다른 때와는 달리 완벽한 솜씨였습니다. 일꾼들은 농악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혀를 내둘렀지요. 그 친구가 도깨비가 되었기니 농악 소리가 살아났잖아. 대단해. 이 정도 소리를 낸다면 사람이 도깨비에게 농악을 배워야겠군. 도깨비들은 신이 났습니다. 농악 소리는 밤새도록 그칠 줄 몰랐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 마음씨 고운 며느리.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옥이라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옥이는 마음씨가 곱고 부지런했으며 효성이 지극하였지요. 시어머니가 입맛을 잃으면 온갖 음식을 만들어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가 몸져 누운 날에는 산속을 헤매어 약초를 구해왔고
밤낮 없이 간호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기네 집에 손님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친정어머니 옆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빨리 친정에 가봐. 친정어머니가 알아놓으셨어. 오가 오가 하고 얼마나 헛소리를 하시는지. 아무래도 네가 보고 싶어 병이 나신 것 같아. 오기는 안절부절 못하였지요. 끙끙 앓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오기였지요. 오기는 딸을 시집 보내고 외롭게 혼자 살고 있는 어머니가 걱정되어 밤잠을 설친 적도 많았습니다. 어머니께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지어드리고 와야지. 오기는 이렇게 마음먹고 시어머니에게 친정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하였지요.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니 한시 바삐 찾아뵈어야지. 하지만 걱정이 되는구나. 친정에 가려면 바위 고개를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바위 고개에는 호랑이가 나타난다던데. 염려 마세요, 어머님. 호랑이는 낮에는 자고 밤에만 돌아다닌다고 들었어요. 그렇담 다행이다마는 그래도 혹 모르니 몸조심하거라. 만일 호랑이를 만나거든 모른 채 앞만 보고 걷거라. 명심하겠습니다. 오기는 마을을 벗어나 바위 고개에 접어들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사는 마을은 바위 고개 너머에 있었지요. 오기는 고개를 오르다가 약초를 발견하였지요.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좋은 약초였습니다. 오기는 그것을 한 보따리 캐어 가지고 계속 고개를 걸어 올라갔지요. 고갯마루까지 올라갔을 때 어디선가 어흥하는 호랑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니 호랑이가 오기 앞에 있었지요. 오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자리에 발이 얼어붙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었지요.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배가 고팠는데 참 잘 되었다. 너를 잡아먹겠다. 그때 오기가 다급히 말하였지요. 호랑이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급한 볼일이 있어 옆 마을에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돌아올 때 저를 잡아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잔꾀 부리지 말거라. 네가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는구나. 죽으러 다시 오겠다는 네 말을 내가 믿을 줄 아느냐? 오기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랑이님, 거짓말이 아닙니다. 옆 마을에 사는 친정 어머니가 병으로 알아놓으셨어요. 제 이름만 부르며 애타게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머니를 만나고 오게 해 주십시오. 오기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였지요. 호랑이는 오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좋아, 일단 네 말은 믿어주마.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만일 약속을 어겼을 때에는 네 어머니까지 잡아먹을 테니 그리할 거라. 오기는 고갯길을 내려갔습니다. 이윽고 친정 마을이 나왔지요. 오기는 친정 집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았습니다. 오기는 큰 소리로 어머니를 부르며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누워있던 어머니는 오기를 보고 깜짝 놀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가, 네가 어쩐 일이냐? 어머니가 저를 애타게 찾으신다기에 왔습니다. 네가 친정에 와버리면 시어머니는 누가 모신단 말이야. 끼니를 걸으시면 어쩌려고. 어머니는 오기를 조용히 나무랐습니다. 어머니, 편찮으신 어머니께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지어드리고 싶어 왔습니다. 제가
점심상을 올리겠습니다. 오기는 부엌으로 들어가 좁쌀에 푹 끓여 미음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음 한 그릇을 맛있게 비웠지요. 어머니, 이제 그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기가 인사를 하자 어머니는 기장쌀 한 되를 챙겨주며 말했지요. 잊지 않고 있겠지. 내일이 너희 시어머니 생신이니 이 쌀로 떡을 해드려라. 오기는 쌀 꾸러미를 들고 친정집을 떠났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어머니를 뵙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자꾸만 눈물이 솟았지요. 오기는 고갯길을 올랐습니다. 천천히 걷는데도 고갯길이 짧게만 느껴졌지요. 고갯마루에 오르자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오기가 호랑이에게 말하였지요. 호랑이님, 어머니를 만나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다시 왔으니 저를 잡아먹으세요. 호랑이는 웃으며 오기에게 다가갔습니다. 오기는 쌀꾸러미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지요. 왜 우는 것이야? 어머니도 만나고 왔으면서 죽는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서러운 것이냐? 아닙니다. 저는 시어머니 생각이 나서 우는 것입니다. 내일이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친정 어머니가 기장쌀 한 되를 싸주셨거든요. 쌀로 떡을 해드리라고 하셨는데 시어머니도 제 부모와 다름없는데 생일상을 차려드리지 못하다니 이런 불효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호랑이님, 제게 효도할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일 시어머니께 생신상을 차려드린 다음 저를 잡아먹으면 안 될까요? 호랑이는 또다시 오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약속을 꼭 지키겠지? 물론입니다, 호랑이님. 그렇담 내일 시어머니께 생신상을 차려드린 뒤 내게 오거라. 호랑이는 처음처럼 또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오기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지요. 시어머니가 오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무사히 돌아왔구나. 나는 네가 호랑이를 만나면 어쩌나 몹시 걱정을 했단다. 그래, 어머니 몸이 좀 어떠시던? 가노나 하며 천천히 더 있다 오지 않고. 아닙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시고 금방 기운을 차리셨어요. 그리고 시집일을 먼저 챙기라면서 저를 빨리 되돌려 보내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내일 시어머니 생신이라며 떡을 해드리라고 주셨습니다. 저런 고마울 때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오기는 기장쌀로 먹음직스런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떡을 올려 시어머니께 생신상을 차려드렸지요. 시어머니는 떡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떡이 아주 꿀맛이구나.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어. 너도 맛을 좀 보렴. 아닙니다. 어머님 많이 드셔요. 시어머니는 오기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얼굴 빛이 좋지 않구나. 어머니가 걱정되는 것이야. 얘야, 어머니 병에는 산삼이 가장 좋을 것이야. 그것만 구해 드신다면 병이 깨끗이 나으실 텐데. 이웃에서 들었는데 바위고개 골짜기에 산삼이 있다고 하더라. 산삼은 효성이 지극한 사람에게만 보인다는구나. 너는 효녀이니 어쩜 그것을 캘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골짜기에 가서 산삼을 캐어 친정 어머니께 드리거라. 만일 산삼을 캐지 못하더라도 친정 집에서 며칠 지내다 오거라. 오기는 호랑이와 약속도 있고 하여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고갯마루를 향했지요. 호랑이는
고갯마루에 앉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구나. 이젠 순순히 잡아먹힐 수 있겠지. 오기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런데 오기의 눈에서 또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못마땅한 듯 이마를 찌푸렸지요. 또 왜 우는 것이냐? 죽는 것은 이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만 시어머니 말씀대로 친정 어머니를 위해 산삼 몇 뿌리를 케어드리지 못하고 저승길로 떠나는 것이 가슴 아파 우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오기의 말을 듣고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참으로 대단한 효녀로구나.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보다는 어머니를 보살피는 일에 더 신경을 쓰다니. 너 같은 효녀는 잡아먹고 싶지 않구나. 호랑이는 갑자기 오기에게 엎드렸습니다. 내 등에 올라타거라. 갈 데가 있다. 오기는 호랑이가 시키는 대로 그 등에 올라탔지요. 그러자 호랑이는 오기를 태우고 쏜살같이 달렸습니다. 호랑이가 오기를 데리고 간 곳은 산삼밭이었지요. 그곳에는 수백 년 묵은 산삼들이 수없이 널려 있었습니다. 오기는 욕심을 내지 않고 산삼을 몇 뿌리만 캐었지요. 그리고 호랑이를 타고 친정 집이 있는 마을로 갔습니다. 오기는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어머니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기는 산삼 달인 물을 어머니 입에 한 술, 두 술 떠 넣었지요. 잠에서 깨어난 어머니는 순식간에 병이 나았습니다. 하지만 오기가 와 있는 것을 보고는 역정을 내었지요. 이 집엔 또 왜 와 있는 것이야? 어서 돌아가거라. 오기는 어머니에게 쫓겨나왔습니다. 오기는 다시 호랑이를 타고 고개를 넘어 마을로 돌아왔지요. 호랑이는 오기를 집 앞에 내려다 주고는 바위 고개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오기가 일찌감치 돌아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아니, 왜 벌써 온 것이야? 어머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고 왔습니다. 오기는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시어머니에게 말하였지요. 시어머니가 오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지극한 효성에 호랑이도 감동한 모양이로구나. 그 오기와 호랑이 사이에 있었던 일은 마을에 널리 퍼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낳은 효녀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마을 호랑이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전해졌으며 호랑이가 효녀를 도왔다고 하여 그 바위 고개를 범바위 고개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힘이 장사인 부부. 판서 이삼이 젊어서 유학을 공부하였는데 생김새는 말쑥한 샌님이었으나 뛰어난 힘이 있었습니다. 당시 판서 신여철은 훈련 대장직을 겸하고 있었는데 이삼에게 무술을 배우도록 권하고 싶었으나 그 힘이 어떤지 알 수가 없었지요. 이삼은 신판서와 잘 아는 사이여서 하루는 그의 집으로 놀러를 갔습니다. 신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끝에 느닷없이 마루 앞에 높은 섬돌을 가리키며 물었지요. 듣자니 네가 뛰어난 힘이 있다던데 저 위에 뛰어오를 수 있겠느냐? 이삼은 그의 속마음을 모르고 조금도 어려운 기색 없이 곧 그 섬돌에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그만하면 되겠다. 심판서는 이삼이 돌아간 뒤 바로 군 관첩을 보내면서 아무 날 군사훈련을 하니 오라고 통지하였지요. 제때 오지 않으면 목을 베리라는 엄한 영이었습니다.
이삼은 일이 급하기도 하거니와 민망스럽기 짝이 없어 친구에게 가서 의논하였지요. 친구는 걱정 끝에 말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네. 그 사람은 성미가 엄하고 사나우니 가지 않았다가는 큰일이 날 걸세. 아무래도 미리 가서 배워야 할까 보네. 그렇지 않다가는 위험하네. 이삼은 할 수 없이 무관복 차림으로 가서 심판서를 만났습니다. 심판서는 그를 보자 내 자리에 앉을 사람이구나 하며 자기가 타던 말을 안장을 얹은 채로 내주었습니다. 이삼은 그리 정말 대장 벼슬에 올랐지요. 그의 힘은 어떠한지 집안 사람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집을 고치려고 대문 앞에 나무를 날라다 놓은 적이 있었지요. 그것을 문 안으로 들이자니 모진 추위에 딱 얼어붙어 여러 사람이 달라붙었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2, 3이 저녁 무렵 보는 사람이 없는 틈에 남학신의 간편한 옷차림으로 나섰지요. 통나무의 앞을 번쩍 트니 들러붙은 얼음은 떨어지지 않고 나무 껍질이 벗겨지며 빠져나왔습니다. 이삼은 혼자서 그 나무를 문 안으로 들여다 놓았지요. 이 일은 이삼의 아들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삼의 부인 장씨도 힘이 여간이 아니었지요. 한 번은 이삼이 밤에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장씨가 딱 거절하였습니다. 이삼은 밖에서 문을 열자고 밀고 장씨는 안에서 막자고 내미는 통에 문설주가 우지끈 부러져 나갔지요. 이튿날 장씨는 굵직한 나무를 가져다가 더 든든히 고치게 하였다고 합니다. 사슴이 만든 굴. 옛날 사슴과 새들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커다란 구렁이가 나타나 사슴과 새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었지요. 평화롭던 왕국이 삭막해졌습니다. 사슴과 새들은 구렁이를 없애려고 회의를 하였지요. 힘을 합쳐 구렁이와 싸워야 해요. 안 돼요. 앉아서 머리만 돌려도 꼼짝없이 잡아먹힌단 말이에요. 사슴과 새들은 무서워 몸을 떨었지요. 그럼 이사를 가는 것이 어떨까요? 갑자기 어디로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아무데나 가지요.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의견은 이처럼 제각각이었습니다. 금사슴이 있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사슴과 새들은 우두머리인 금사슴을 그리워했습니다. 금사슴은 왕국에서 제일 크고 힘이 세었지요. 또한 용감하고 날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쪽에 있는 사슴 왕국에 가고 없었지요. 조용히들 하시오. 뿔이 길쭉한 사슴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왕국에서는 그동안 무슨 일만 생기면 우두머리인 금사슴이 해결하였지요. 그러나 지금은 금사슴이 없지 않겠소. 내게 좋은 방법이 있소. 사슴들과 새들은 귀를 쫑긋 세웠지요. 금사슴의 부인 꽃사슴은 총명하고 지혜롭소. 꽃사슴이 가장 영리한 두루미를 데리고 구렁이를 찾아가 좋은 말로 달랜 다음 금사슴이 오면 다시 해결하는 건 어떻소? 찬성이요. 사슴들은 발을 딱딱 구르고 새들은 날개를 푸두둑 거렸습니다. 날이 밝자 꽃사슴은 두루미를 불렀지요. 네가 먼저 가서 구렁이한테 전하거라. 두루미가 떠나자 꽃사슴은 그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구렁이는 앉아서 시뻘건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지요. 우리 왕국의 대표 꽃사슴입니다. 오늘 의논한 일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두루미가 구렁이에게 알렸습니다.
잠시 후 꽃사슴이 구렁이에게 다가갔지요. 시큰둥하던 구렁이가 꽃사슴을 보더니 웃음을 띄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나를 찾아온 것이냐? 우리가 당신에게 먹을 것을 바칠 테니 우리들의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말았으면 하오. 그 조건을 들어주면 나의 조건도 들어줄 수 있는가? 무슨 조건입니까? 그거야 간단하지. 마음 먹으면 들어줄 수 있는 것이오. 무엇인지 말씀해 보시오. 꽃사슴은 걱정이 되었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네가 나와 결혼해 준다면 무슨 부탁이든 들어주지. 꽃사슴은 화가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나는 사슴이고 당신은 구렁이요. 더군다나 나는 결혼을 했으니 그럴 순 없소. 그러나 구렁이는 꼬리를 들어 꽃사슴을 칭칭 감았습니다. 꽃사슴을 살려주세요. 깜짝 놀란 두루미는 푸다닥 하늘을 날아올라 비명을 질렀지요.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대단한 사슴이로구나. 그렇지만 내 말대로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나와 결혼하겠느냐? 이대로 죽겠느냐? 꽃사슴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정말 당신과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빨리 풀어주시오. 진작 그럴 것이지. 구렁이는 꽃사슴을 느슨하게 풀어주었습니다. 꽃사슴은 뒷발로 구렁이의 꼬리를 긁었지요. 순간 몸을 감았던 구렁이가 저절로 풀렸습니다. 꽃사슴은 재빨리 도망을 쳤지요. 이런 못된 것. 구렁이는 약이 올라서 독을 쫙 내뿜었습니다. 꽃사슴은 구렁이의 독을 맞고 쓰러졌지요. 사슴들과 새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무서워 더 이상 이곳에 살 수 없어요. 사슴과 새들은 하나 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미를 잃은 아기 사슴은 금사슴을 손꼽아 기다렸지요. 금사슴이 돌아왔다. 새들이 나뭇가지 위에서 금사슴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왜 이제야 오셨어요? 새끼 사슴은 울먹이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수가.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꼭 구렁이를 혼내주고 왕국을 지키겠다. 금사슴의 말에 여기저기에서 사슴과 새들이 모였습니다. 금사슴은 구렁이를 찾아갔지요. 내 이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발을 바위에 대고 톡톡 쪼았습니다. 그러고는 쏜살같이 허공으로 날았지요. 산 밑에 웅크리고 있는 구렁이를 향해 내려갔습니다. 구렁이를 보자 오른쪽 뒷다리로 구렁이의 머리를 짓밟았지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구렁이는 머리를 다쳤지만 몸으로 금사슴의 허리를 감았지요. 가만두지 않겠다. 이때 사슴과 새들이 구렁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사슴은 발로 차고 새들은 주둥이로 쪼았지요. 결국 구렁이는 커다란 몸을 쭉 늘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세게 구렁이의 머리를 밟았던지 땅에 구멍이 뚫리고 말았지요. 그 자리에는 크기가 작고 속이 넓은 석굴이 생겼지요. 사람들은 이 석굴을 사슴이 발이 뚫어 놓은 것이라고 하여 녹제동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